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949번님. 네. 목돈연구소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듣는 1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약간 조정되는 약간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잠을 좀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949번님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간에 오른 것을 보면 그렇죠. 네. 0552번님 드디어 20년 만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와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지만 그래도 뿌듯합니다.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집이란 게 투자 목적도 있지만 거주 목적도 있잖아요. 사용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실수요자분들은요. 너무 주택시장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그냥 내 집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면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빚이 많다라는 부분은 좀 걸리기도 하지만은요. 네. 또 우리 0552번님 분도 또 이제 다 맞추셨겠죠. 그렇죠. 어떤 그런 자금 계획 충분히 네. 잘 하셨을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신용대출을 좀 많이 받으셨다면 시간이 될 때 미리 신용대출은 한 3년 내에 좀 미리 상환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강력하게 정부가 네. 이 가계부채 억제 또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도 한번 꼭 신경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최근이라 하면 1, 2주입니다. 그렇죠. 1, 2주에 이 통계 자료도 그렇고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약간 네. 한풀 꺾였다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저도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추석이 지나고 추석 지나고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제가 조금 덜 바쁩니다. 제가 덜 바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네. 부동산 분위기가 예. 추석 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해서 좋긴 한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구 쪽에는 미분양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 이제 미분양이 나왔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나홀로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상반기에는 나홀로 아파트도 완판이었거든요. 네네. 완판이었는데 지금은 완판이 안 된다. 이거 샀다가 나홀로 아파트 하나 샀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어서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거는 미묘하다. 사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뉴스 이제 포털 뉴스의 부동산 섹션에 방금 얘기하신 그 뉴스가 거의 1, 2위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대구의 미분양이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뜨거운 청약 경쟁, 한켠에서는 미분양. 이것도 좀 궁금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나왔잖아요. 서울도. 이곳이 청약 경쟁률로는 뭐 20대 1 됐던 곳인데 당첨된 분들이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가 대구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대구는 왜 이래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일단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컸고요. 공급 물량도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좀 떨어질 때가 됐어요. 하락 지역을 보면 주택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파트 시장은 심리거든요. 기대감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금주 이렇게 주간 하락률을 보더라도 하락으로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떨어질 것 같네. 지금 사면은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네라는 심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를 것 같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든 다 끌어왔겠죠. 어떻게든 하지. 그럴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서울의 미분양은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아파트들은 갑니다. 아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야지. 근데 나홀로 아파트는 원래 좀 애매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서 재건축 향후 한 2, 30년 뒤를 바라봤을 그렇죠. 때 뭐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나중에 물리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상반기는 그래도 샀다는 거죠. 아니야. 그냥 무조건 올라놨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없어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아직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폭은 확연하게 이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좀 시세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표도 한번 좀 보시죠. 지금 뭐 금주 상승률도 한번 보고 볼까요? 상승 지역 보게 되면 지난주하고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안산, 인천, 오산, 평택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역들이 인천 계양, 그렇죠. 인천 계양. 그러니까 중심 지역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약간 외곽 지역들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청주도 있고요. 충주도 있고 인천 계양구도 있는데 전년 말 대비도 비슷합니다. 오산, 뭐 인천, 시흥, 동두천, 서울 없어요. 대구 없죠. 부산 없어요. 그동안 5년 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더 이상 접근 불가 어떻게 보면 성처럼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불안한데 투자는 해야겠는데 돈은 부족하고 대출은 안 나온다. 그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이런 외곽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수요층 자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벌집 순환 이론을 보면 상승기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지역들에 오르면 우리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지막이었거든요. 마지막 턴 지역. 그렇죠. 오산, 뭐 동두천 이런 지역들 오르고 약간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이걸 긍정의 시그널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미묘한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통계하고 맞아떨어진다.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고 하락 지역에는 이제 대구 달서구입니다. 대구부터 시작했죠. 대구 달서구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0. 이거는 상승이 둔화된 게 아니라 이제 꺾인 거죠. 꺾인 거예요. 대구부터 꺾였는데 이게 대구로 그치느냐 확산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대구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김인만 소장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또 지금 나 막 집 샀는데 하고 왜 갑자기 또 떨어진다는 거야. 하여간 근데 많은 의견 들어봐야죠. 그렇죠. 또 그리고 실수요자분들 이게 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이제 서서히 좀 조정장으로 가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의 이제 팩트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집값이라는 게 딱 통계될 때 시세 대비 상승 거래 또 높게 거래된 게 있고 하락 거래가 있는데 하락 거래가 정말 이 추세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만 더 많아지면 뭐 10월 말 11월 첫째 주 정도에는 이제 상승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가 뜰 수도 있는 그런 충분히 있고요. 패턴을 나오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게 이제 매매 심리 지수 그렇죠. 소비자 심리 지수를 제가 좀 봤는데요. 18일 날 국토연구원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9월 달 심리 지수를 봤는데 물론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입니다. 지난달이 148 이번 달이 9월이죠. 148이었는데 전달 대비 6.1%포인트 떨어졌고요. 경기도도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5%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인천 또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한 8%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뭐냐면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죠. 중개사들 2,338가구를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이게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그렇죠.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 0에서 200으로 이제 점수를 나누는데요. 점수가 심리 지수 점수가 95 미만이면 하락, 하강, 하락이고요. 95에서 115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인데 서울이 아까 140 넘었다고 했잖아요. 경기도. 그러니까 하락까지는 안 간 거예요. 하락은 안 갔는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바라본다면 굉장히 피로감은 커지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상승폭 둔화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이 지나면 이게 이제 100 가까이 110 아래로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이 거래 체결이 막 급등도 시켰다가 지수를 급락도 시켰다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거래 절벽에서 만에 하나 몇몇 급매물이 소화가 될 경우에 지금 이 지수가 맞죠? 주식과는 다르게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주식처럼. 최근에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게 심리인데 원래 아파트는 좀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빨리 안 떨어지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저도 못 따라갈 정도로 요즘 굉장히 주식처럼 움직이죠. 아파트가 주식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굉장히 저는 많은 신호
우리 사회 뭐 메타버스도 나오고 예전에 상상 못했던 세계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주로도 가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떨어지는데 3년 4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단축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경제 사이클이 다 빨라지고 또 이게 그렇죠. 좁혀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도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뭐 더 오른다고 하는 긍정론자 분들도 변곡점에 오는 것은 맞다. 네, 최근에 흐름들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11월 첫째 주에 우리나라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거의 지금 이제 3%대를 엄청나게 오를 것 같습니다. 네, 10월은 정말 많이 여러 번 올랐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금리 인상 하겠죠. 상승 뭐 11월은 거의 굉장히 기정사실이고요. 이제 변수가 있는데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오를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 확률적으로 본다면 50% 이상의 확률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막 집값 떨어져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의 분위기와 시세 팩트 지수를 함께 객관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부동산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이제 중개 보수죠. 예, 보수 요율의 개편안이 이제 시행이 됐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19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요. 왜 알려줬잖아요, 많이. 알려줬는데 이게 19일인지는 몰랐던 거죠. 19일인지는 몰랐는데 계약자들은 분위기가 딱 두 부류입니다. 도움이 된다. 이게 어디냐. 수요자들. 이게 어디야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별로 체감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중개사들은 굉장히 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19일인데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9일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이전의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법하고 현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상한 요율이잖아요. 협의이기 때문에 조정해달라는 거예요. 18일 날 계약을 했던 분인데도 법으로는 이전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뉴스 보니까 인하해 준다는데 왜 안 해주냐. 나 인하해 줘. 라고 하면 중개사들이 거부하기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라는 거죠. 어차피 법은 바뀌었고 해줘야 되는데 원래 협의잖아요. 0.9% 협의, 0.5% 원래 협의죠. 원래 협의야. 그래서 원래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협의를 요구하니까 안 받아주기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9억 이상은 0.9%였는데 이제 그게 0.5%죠. 0.5%죠. 예, 5%에서 밑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0.3으로 해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구를. 그것도 걱정하는 거죠. 0.9에서 0.5로 내려왔는데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기존에 0.9면은 협의해서 0.5 정도로 하잖아요. 이제 0.5가 되니까 0.3으로 해달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개사들도 굉장히 난처하죠. 우리도 월세 내야 되고 생활비 가지고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선이기는 한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다 플랫폼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부동산 중개도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업자가 강력한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나올 것이다. 그럼 이 밑으로 지금 수많은 이제 중개사들이 오히려 들어가게 되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결과적으로 또 이런 자본들만 좋게 만드는 그런 뭐 시작이 아닌가? 이게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시대는 변하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다 플랫폼이잖아요. 우리 배달도 플랫폼이고요. 요즘 교육도 플랫폼이고요. 싹 다 플랫폼.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독점하는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좀 우리가 예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는데 뭐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변화의 바람은 시작됐다. 그걸 단순히 거부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 흐름을 어떻게 잘 타고 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형태를 뭐 예측하더라고요. 뭐 지금처럼 8년 사람, 4년 사람만 그냥 한 대 모으는 뭐 이런 형태도 있지만 어쨌든 좀 큰 자본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거고요. 제가 들은 바도 외국의 거대 자본들, 부동산 거대 자본들도 한국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이나믹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법과 현실은 달라서 이 19일 이전에 네. 계약한 경우도 결국은 바뀐 그렇죠. 요구를 하면 거부하기가 굉장히 좀 난처하고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더 난처한 게 제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가계약을 하고요. 19일 전에 가계약금을 내고 본계약은 이제 19일 이후에 하는 거예요. 20일에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가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가계약을 계약으로 보느냐, 본계약을 기준으로 보느냐. 나 계약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 좀 깎아줘라. 바뀌었잖아. 나 가끔 가격을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본계약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요? 본계약 기준. 본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결론 난 거예요? 네. 본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전 요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본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또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협의니까요. 저는 좀 기분 좋게 서로 좀 원만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핫 이슈. 이제 결과적으로는 풀렸다고는 하는데요. 바로 전세담보대출. 전세 대출입니다. 네네. 일단 풀리긴 풀렸는데 또 일부에서는 조삼모사다. 이게 풀린 거냐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 풀린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일단 풀리긴 했습니다. 뭐 되니까 풀린 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되죠 지금. 그렇죠. KB, 뭐 신한, 하나, 우리, NH 다 가능한데요. 27일부터. 근데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증액 범위.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 4억이에요. 그래서 전세자금 3억을 받고 있었고 2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5%.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를 쓴 경우네요. 그렇죠. 5% 증액해서 2천만 원 올랐다면 지금은 2천만 원만 추가로 대출이 나오는 거죠. 증액분만. 그렇죠. 근데 기존 같은 경우는요. 내가 4억 2천이잖아요. 4억 2천에 80%면 3억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 그러니까 3억의 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3,600을 더 거의 받을 4천을 또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증액된 부분 2천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옵니다. 신규 전세 이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 80% 나오잖아요. 신규는 그분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신규는 80%다 받을 수 있어요. 80% 다 받을 수 있어요. 다행히 신규는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죠. 그래서 4억 대출 신규로 4억 계약하시는 분들은 3억 2천. 그렇죠. 4,8에 32, 3억 2천을 가능하죠?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세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게 또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 빨리 지금 내가 전세 좀 천천히 구해도 되는데 지금 풀렸을 때 빨리 좀 전세집 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불안해가지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집 빨리 전세자금 대출 더 받아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한번 쓰신 분이 이제 내년 7월 말 이후에 8월부터 이제 속속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주거나 아니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지금 3억에 살고 계신 분이 시세를 말씀드린 거다 여러분. 5억 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세로 해석으로 58에서 40 뭐 4억을 대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분도? 이게 갱신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얼마 끝난 거죠. 그분은 끝났죠. 계약이 끝나고. 계약 끝나고 신규 계약이죠. 그분은.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이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은행에서 몇 프로 대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신규로 갱신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왜냐면 끝났죠. 그분은. 새롭게 계약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한번 썼어요. 계약갱신 청구는 했죠. 해서 이제 9월까지 살아요. 그렇죠. 내년 9월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맺어야 되잖아요. 새롭게 맺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라 이것도 증액 계약이잖아요. 3억인데 이사를 안 가고 그 집에서 또 집에서 증액을 하면 2억은 대출해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얘를 5%로 2천만 원만 잡아서 그렇지. 아니 이거 증액 대출 안 해주면 나 앉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범위는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이게 6억으로 올랐어. 그렇죠. 3억까지는 대출이 안 나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대출 총액이 80%가 넘어버리게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증액분은 대출해 준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4년 계약이 끝난 분들은 현 시세가 그렇죠. 내년 9월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전체가 80%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2중 가격, 3중 가격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외로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또 당국자들도 지금 뭐 전세 대출을 안 한다 계속했고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요. 어쨌든 증액분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어쨌든 이번은 넘어갈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내년 7월 30일 이후에 8월 9월부터는 4년을 다 산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때 되면 또 다른 대책, 또 다른 뭐가 그런가요?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까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이 논리대로 하면 지금 3억 굉장히 전세가 사회 문제가 되죠. 네, 6억인데 그러면 증액만큼 3억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안 맞잖아요, 취지에. 안 맞죠. 네. 네. 전체 총액의 80%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그리고 해주는데 또 가계대출 이게 내년에 업계대출도 사회 안 문제가 맞죠. 되면 또 네.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또 보호장치, 안전장치가 또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이 소위 말한 전세 가격 2중 구조, 3중 구조에 관한 대책을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내놓는다고 네네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네. 아마 이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충분히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는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네. 이제 이걸 잡기 위해 전세 대출을 그렇게 눌러 놓은 건데 네네. 지금 워낙 전세 가격이 튀어 올라가지고 네네. 이게 새로운 또 정말 숙제가 될 수 이게 또 있겠습니다. 집값하고 맞물리는데 최근에 집값이 약간 소폭 상승폭이 둔화되고 네.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대출 효과 있네. 대출 쪼이기가 효과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더 강한 대출 쪼이기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전세는 당분간 좀 두겠지만 예. 전세 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더 강한 옥죄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전세 대출을 개인 DSR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이것도 말이 고민 많죠. 중이다. 네. 예. 고민 중인데 하고 싶을 거예요. 집값 잡는 데는 엄청나게 효과적이거든요. 네. 굉장히 효과적인데 부작용이 너무 커요. 이게 DSR에 전세까지 포함시켜 버리게 되면 진짜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까지는 저는 포함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내심은 하고 싶겠지만 네.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DSR이라는 게 우리 소득이 총량이죠. 있잖아요. 소득이 그렇죠. 있고 빌린 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빌린 돈들을 다 이제 다 만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원리금이 얼마냐 연간 맞습니다. 원리금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그걸 그냥 먼저 담보대출만 30% 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 대출은 정말 몇 억대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DSR에 포함되면 이거 받은 가게는 다른 대출은 아예 끝나는 거죠. 예. 네. 그것도 다른 대출이 많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서 예. 홍남기 부총리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언급했을까요? 이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면 저는 이게 약간 난리가 경고 날 아닐까 텐데. 싶습니다. 네? 경고.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고. 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야 너 무리하지 마. 집 무리해서 사지 마. 나중에 잘못하면 내가 한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경고를 때려보고 네. 지켜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기에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라든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미숙님이 집값은 정말 청개구리 같습니다. 라는 청개구리. 것도 보내주셨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의 기조는 바뀌진 않았다. 네네 맞습니다. 예, 전세 대출은 풀어주기는 했으나 다른 대출들은 옥죄고 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 외에 상가 토지도 지금 안 해주고 이제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네네. 그래서 이거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비주택 규제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 풀어줄 테니까 다른 대출은 더 쪼아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예.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만 풀렸다. 나머지는 더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